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현웅이고요. 제가 2020년에 경찰 생활 제가 19년 했는데 교육기간 1년 합하니까 딱 20년 채우고 그만두고 신림동에서 경감부 학원에서 계기다가 2년 만에 여기 노량진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만나 뵈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은 단순 노동이 최고 이제 건강에도 좋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정신 노동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이렇게 긴 기간 하면 정말 사람이 굉장히 좀 피폐해지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께 정말 힘내시라고 하고 싶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진도표 나눠드린 거 있죠? 진도표 못 받으셨나요? 예, 저 쉬는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인 진행은 수업을 하고 다음 날에 그 수업한 부분에 OX 문제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X를 좀 적절한 분량, 너무 적지 않게 나눠드려서 다음날 시작하면서 그 전체가 아니라 좀 일부 좀 풀어보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한번 이렇게 추가로 OX 문제를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복습은 이제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복습이 가장 큰 학습이죠. 복습이 가장 큰 학습인데, 이게 이제 경찰학이 옛날에는 좀 이제 단순했는데 지금 막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어요. 올해 이제 2차 시험에 막 행정법 이렇게 되지, 또 순경 시험이 이제 세 과목 체제로 바뀌면서 너무 막 지엽적인 곳에서도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얘기가 막 너무 어렵고 너무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 지금 경찰학에 쏟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냥 제 얘기를 들으면 이 새끼 뭐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도가 많지 않거든요. 총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3, 4페이지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강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 50여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날 거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야 이 말이 튕겨나가지 않지, 안 그러면 말이 좀 튕겨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주시고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저기 다음에 하루 총경에 경찰학 교실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하여튼 그날을 넘어가지 않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행정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행정법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그냥 공부만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도 받거든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범위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행정법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가 행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이번 2차 시험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에도 나와 있듯이, 그 별표에 경찰행정법 35%, 14문제죠. 그 다음에 기초이론 30%, 12문제. 그 다음에 경찰행정학, 글씨가 완전 경찰행정학이 15%, 그 다음에 강론 15%, 그 다음에 경찰사, 그 다음에 비교경찰 5%. 맞죠? 65, 95,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경찰행정법에
저 경찰행정법이 그냥 일반 행정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경찰 조직법, 작용법, 공무원법 다 들어간 경찰 행정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14문제가 나왔어야 됐는데 이게 22문제가 나와버렸어요. 2차에서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22문제를 봤더니 일반 행정법이 13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시험 출제에서는 경찰행정법 안에 조직법, 작용법, 공무원법 이것은 그냥 기초 이론으로 봐버리고 순수하게 일반 행정법만 13문제, 그러니까 13문제, 14문제 이렇게 그냥 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또 나온다면 진짜 우리는 행정법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경력경채 나온 걸 보니까 원위치 돼 버렸어. 경력경채는 이제 20문제인데 20문제 중에서 일반 행정법 문제가 딱 2문제 나왔어요. 행정기본법에서 하나, 행정심판에서 하나. 2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위치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14문제를 나온다고 봐서는 조직법, 공무원법, 자용법에 우리 경찰 법, 대통령령, 부령, 각종 훈령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다 내고 일반 행정법을 내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끽 해야 4문제 다 5문제예요. 맥시멈. 그렇지 않습니까? 그 4문제 5문제 중에는 우리가 늘상 공부했던 법체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2차 시험대로 이렇게 나올 것이냐? 이 가능성이 0%는 아니겠지.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 뒤에 경력경채를 한 것으로 봐서 또 우리 이 시험 범위가 이게 잘못된 거죠, 조금. 왜냐? 경찰 공무원 임용령 별표에는 여기까지만 딱 나옵니다. 그런데 공고문에는 경찰행정법하고 괄호 열고 조직법, 공무원법, 작용법, 이런 거 행정구제법 이런 거 다 합해서 14문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잘못한 것이고 향후에는 원위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정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올해 이렇게 나온 것에 이런 것이 내년에 또 아예 나올 가능성이 0%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는 준비되겠다. 그 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뭐냐? 제 책에 작년에도 여러분 제 책 앞쪽 목차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 앞쪽 목차를 보시면 그 기초이론 1, 2, 3에서 경찰 개념 등등 경찰과 경찰학, 그 다음에 경찰 윤리, 범죄 원인, 범죄론 이렇게 해서 기초이론 1, 2, 3 해놨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은 기초이론 1, 2, 3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경찰 행정법 1, 2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장에서 교수님들 교재 그 다음에 학원가 교재 다 놓고 출제를 하거든요. 그때 기준이 우리 출제 범위가 이거다. 사실은 그걸 말하려고 목차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경찰 행정법을 보시면 경찰 행정법 1, 2 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50페이지 안에 우리 조직법, 공무원법, 작용법, 우리 경직법부터 시작해서 국자법, 경찰공법 싸그리 다 해서 넣어서 150페이지 정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보던 그냥 경찰 관련된 것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일반 행정법에서 한 절반 정도 넣었어요. 이게 이 틀은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 틀에서 일반 행정법 내용을 얼마나 완전히 그냥 싸그리 넣어 말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도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작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파트별로 각 파트 뒤에다가 행정법 OX 문제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법을 전체 줄거리는 넣어놨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보면서 OX 기출 지문을 보면서 추가로 하나 더한 것이 올해 작년을 통해서 경찰공제외 실무 문제집이 있거든요. 우리 현직들 승진시험 준비하는 교재인데 그 경찰
경찰 공제회 실무 문제집의 작년 올해 가장 큰 특징이 그 안에 행정법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일반 행정법 판례를 생각하면요, 많아도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경찰 공제회 실무 문제집에 있는 판례들만 좀 추려가지고 책에 구석구석에 다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이라면 여러분 공부는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합격기를 본 게 하나 있어요. 그 합격기에 이제 어떤 분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몇 년 떨어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경감부 시험을 본 거예요. 에라 경찰이나 들어가자. 떨어졌어. 그러니까 에라 어떻게든 들어가자. 순경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막 자포자기를 하고 있다가 충전을 해서 다시 사법시험을 보자 해서 사법시험 바로 그냥 붙어버린 합격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사법시험 보다가 이 경감부 시험하고 순경시험을 왜 떨어졌을까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능력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누구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행정법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가 돼야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행정법을 막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거 나올 거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엄청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이라면 적절한 분량, 어느 분량? 강사가 넣어놓은 정도, 이 정도만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올해 2차 시험에서 일반 행정법 문제가 13문제가 나왔는데 제 책에 7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6문제는 틀려야지. 여러분 절반 정도 맞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반 행정법에 대해서 다 그냥 싸그리 때려잡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행정법을 막 엄청 해가지고 그렇게 막 보려고 그래. 여러분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공부를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만 만족을 하십시오. 만족을 하시고 혹시라도 뭐 다른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다른 일반 행정법 강사들의 어떤 강의들을 추가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다.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 행정법 내용을 다 본다고 해서 다 맞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이 지금 제가 그냥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판, 4판, 공사판이에요. 하는 만큼 하고 가서 보는 거. 왜냐? 시험이 적절한 바운더리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적절한 바운더리를 내가 정복을 해야지. 그런데 너무 얼토당토해서 막 쏟아져 나온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적절하게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 적절하게 범한 그 범위를 남들보다만 잘하면 합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모르는 내용, 모르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다. 그럼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러야 된다니까요. 나는 내가 공부한 영역만큼은 완전히 했다. 그래서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내가 본 곳에서는 다 맞추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든 함정을 찾아서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서 풀어서 맞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면 반드시 남들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이라면 내가 정한 강사의 이론서 하나 플러스 문제집 하나, 초중반에는 이론서를 좀 더 중점을 둬서 마지막에는 문제집을 좀 더 중점을 둬서 이렇게 봐서 해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경찰과 경찰학 해서 한마디로 경찰 개념을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천을 보시면 자, 경찰 개념은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경찰 분류할 때 행정경찰, 사법경찰, 질서경찰, 봉사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그 하나하나가 경찰의 개념이죠.
다양하게 경찰 개념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대륙법계 경찰이죠.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 영미법계 경찰 개념, 이것도 다 경찰 개념이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개념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그냥 맨 앞에 딱 나오고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막 쫙 엄청 그냥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그냥 싸그리 이렇게 맨 앞에다 둬서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이 1894년 갑오개혁을 하면서부터 일본의 영향하고 유럽의 영향을, 이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근대화가 우리보다 이제 훨씬 메이지 유신 1868, 우리는 이제 1894 갑오개혁부터고요. 얘네는 이제 좀 더 한 뭐 20여 년 전 메이지 유신부터 출발하는데 그때 유럽에서 근대화를 배워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본이 유럽 대륙법계를 배워서 근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통해서 유럽을 배워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륙법계가 우리의 이제 전통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경찰학이지 않습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근원을 찾아가는 거죠. 근원, 본질, 성질 이런 걸 찾아가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 측면에서 바라보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경찰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영미법계는 미국은 전통이 없는 나라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도망가서 서부 개척해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전통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자치로 시민들이 알아서 막 보안관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나라 체계가 잡히면서 경찰이 들어서면서 할 일이 뭐야? 기능 위주로. 우리가 이 시민들을 도와줄 게 뭐야? 기능 위주로 이 경찰 개념이 발전했다고 한다면 영미법계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성질 위주로 경찰학을 정립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학이라고 하려면 근원을 얘기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원을 성질을. 그래서 대륙법계 개념을 가지고 그냥 싹을 그냥 발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보시면 자 의회 행정법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온 것으로 경찰이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다. 그 뒤쪽은 빼버려도 괜찮습니다. 명령 강제 여기까지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경찰 개념부터. 자, 경찰이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뭐 적어줄 필요 없습니다. 있는 거 제가 그냥 적는 겁니다.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흔히 질, 통, 강제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합니다. 질, 통, 강제. 자, 여러분 이게 대륙법계에서 말하는 경찰 개념이에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죠. 이 안에서 우리 경찰 개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찰은 여기서 제가 그냥 흔히 그냥 경찰이라고 얘기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게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에요. 대륙법계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냥 다른 수식어 붙이지 않고 경찰이라고 하면 사회예요, 사회. 우리는 사회를 지키는 조직입니다. 경찰은 국가는 군이 지키고 경찰은 사회를 지키면서 군은 국가를 지킴으로써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 경찰은 사회를 지킴으로써 국가까지 지키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지키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지키는 조직이고 그래서 사회 목적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우리 안에서의 기능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 사회라는 개념 여기에서 우리 안보 경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안과 안보 경찰은 경찰이 아니에요. 우리 뭐
조직적으로 경찰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는 경찰인데 실질적 의미로 봤을 때 성질로 봤을 때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안보경찰은 빠지는 거죠. 안보경찰은 직접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것이니까. 또 질서 유지입니다. 여러분 유지라는 것이 뭐죠? 유지는 지금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가 안 맞아 때려잡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바꾸면 과거는 그냥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유지하거나 유지해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는 어떤 새끼들이 과거에 잘못했으면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죠. 과거를 유지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그래서 이 질서 유지라는 여기에서 과거에 대한 작용, 사법, 수사 이런 작용은 경찰이 아닌 거예요. 자, 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합니다. 일반 통치권은 이제 말이 그냥 일반 통치권이라 해서 그냥 공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 공권력. 국가의 일반적인 공권력을 일반 통치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찰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 통치권이 아닌 부분사회 권력을 기반으로 한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 대륙법계 경찰, 이 경찰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원경찰, 국회경찰, 의원경찰, 법정경찰 이것은 이 경찰 개념에서 빠지는 겁니다. 추가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에요. 한마디로 강제작용을 얘기합니다. 경찰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이게 강제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성질로 따지자면 성질로 경찰 개념을 따지자면 강제하는 작용으로 그냥 성립을 해놓은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강제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서비스 경찰 또 정보 경찰 정보 활동을 어떻게 하죠? 임의적으로 하죠. 정보 활동을 뭐 때려잡아서 정보 활동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 활동은 대화로서 협력으로서 정보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활동, 서비스 활동은 이 명령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개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딱 경찰 개념들 전부 다가 이 질통 강제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뭐냐면 이게 지금 뭐죠?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지 않습니까?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변천해요. 어떻게 변천하냐면 고중경법 2로 변천합니다. 고대경찰, 중세경찰, 경찰국가, 법치국가, 2차 세대전 이후 고중경법 이렇게 변천을 해 갑니다. 근데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서 딱 지금 질통강제가 나왔잖아요. 질통강제 나온 이게 무슨 경찰 개념이죠? 고중경법 중에 어디죠? 법치국가 경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고중경법위를 거치면서 변천을 해 가지만 변천 이런 거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륙법계 경찰 개념 하면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에요.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뭐죠? 소극적 질서유지거든요. 이 말을 줄이면 소극적 질서유지예요. 이 말을 줄이면 소극적 질서유지 또는 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소극적 질서 유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다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질통 강제, 소극적 질서 유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다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법치주의 경찰 개념하고 똑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고중경법위로 변천하지만 변천한다는 얘기 없이 그냥 대표적으로 대륙법계 경찰 개념 하면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그냥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똑같아요.
왜냐? 우리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왜 배워? 경찰학을 정립하려고 봤더니 경찰학을 정립하려고 하면 이 경찰학에 대한 본질을 따져 학문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본질을 따져 들어가는데 본질을 따져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륙법계 경찰학이 성질을 위주로 본질을 위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대륙법계 그 개념을 싸그리 그냥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을 따지는 경찰 개념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 이꼴 법치주의 경찰 개념 이꼴 실질적 의미의 경찰, 하나 더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게 행정경찰을 얘기합니다. 행정경찰 또는 광의의 행정경찰. 행정경찰 또는 광의의 행정경찰하고 똑같은 개념. 왜냐?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고중경법위에서 마지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죠? 비경찰화 현상이 있습니다. 비경찰화 현상을 통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일반 행정기관한테 조금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서 생긴 것이 협의의 행정경찰이에요. 남아있는 것이 보안경찰입니다.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이 어떻게 나뉘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법치국가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잖아요.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협의의 행정경찰과 비경찰의 현상을 거쳐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누는 겁니다. 법치주의 경찰 개념은 곧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그래서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협의의 행정경찰하고 보안경찰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이고 보안경찰이기 때문에 합하면 광의의 행정경찰이 되는 광의에 또는 그냥 광의로 빼고 협의라는 말만 안 붙이고 그냥 행정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하고 보안경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법치주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 행정경찰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법 대 실행이죠. 법 대 실행. 좀 연상을 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경찰 개념을 쭉 보시다가 막 문제를 보시다가 이제 헷갈려 버려. 너무 많은 개념들이 나와 버리니까 헷갈려 버려. 근데 그 뼈대가 이 네 개만큼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이 좀 해석이 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여러분 좀 어렵나요? 이 맨 앞쪽에 경찰 개념이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아요. 이 경찰학 안에서 어려운 부분 굉장히 많죠. 저쪽 경찰 공무원법, 징계, 임용 엄청 짜증나죠. 또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도 엄청 짜증나고 강론으로 가면 막 마의 교통이야 미쳐.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헷갈리는 것이 맨 처음 경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막 지문을 보다 보면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뼈대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질서를 좀 잡아야 그래 나머지 것들이 좀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뼈대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법대 실행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대한민국 경찰학자들이 성질을 가지고 따진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들여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역사적인 발전을 해요. 그 역사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고중경법이죠. 고중경법입니다. 근데 이 고중경법이가 모교내 소보예요. 모교내 소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고는 이제 고대 경찰입니다. 대륙법계의 고대 경찰은 그냥 모든입니다. 모든. 그렇지. 국가가 처음 출발해서 근대화가 되기 전까지는 싸그리 다 그냥 경찰이었죠. 국가 자체가 곧 경찰이었던 겁니다. 그냥 국민 때려잡고 맘대로 강제하고 국민은 악소리도 못하고 그런 것이 이 국가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경찰에서는 모든 행정, 모든 작용, 모든 국가 작용 이것이 고대 국가의 경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경찰은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경찰은
경찰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대 국가에서 경찰 개념이 모든 행정입니다. 하여튼 모든 자가 다 붙는 거예요. 이거 이제 중세 시대 경찰은 중세 시대 경찰도 모든이에요, 사실. 중세에서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뭐 진짜 불쌍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에서도 다 모든이야. 다만 중세가 끝나는 16세기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냥 필에 꽂혀가지고 뭐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중세도 모든 행정인데,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인데, 다만 중세가 끝나는 16세기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세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다만 이 표현을 빼놓고 나머지는 또 모든 행정입니다. 중세는 계속 고대처럼 모든인데 중세까지 모든이 와. 그러나 중세가 끝날 때쯤 해서 교회 행정을 제외했다. 즉 이후에 이제 이 경찰 개념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가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교회 행정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 중세하면 교황의 시대지 않았습니까? 뭐 영화 같은 데서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시켜서 어쨌든 경찰 개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중세 교황 뭐 이런 것 좀 떠올려 보시면 교회 행정을 제외한 것이 이제 중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준 경법의 경은 경찰 국가 시대죠. 경찰 국가 시대는 내무 행정만 경찰로 받습니다. 내무 행정만. 즉 뭐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 떨어져 나간 것이 외제군사입니다. 외무, 뭐 외정 또는 외무, 그다음에 재무, 군사, 사법. 그래서 외제 군사가 떨어져 나간 나머지 내무 행정을 경찰국가 시대에서는 경찰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눈 떠. 제가 처음부터 이거 수면제를 조금 드리는 것 같은데, 예. 자, 여러분, 이 경찰국가 시대는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막 뭔가를 제외하는 거야. 우리 느낌에 뭔가를 제외하니까 뭔가를 제외하고 소극적 이렇게 나가면 그냥 깜빡 넘어가 버려요. 근데 소극적은 어디서 나오죠? 소극적은 법치국가 가야 나옵니다. 경찰국가에서의 내무행정은 소극적 플러스 적극적까지 다 들어가요. 그냥 내무행정 전체가 들어갑니다.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 기능까지를 담은 내무행정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국가 목적적 작용이라고 생각됐던 외제 군사만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회 목적적 내무행정 안에서 소극적 질서유지와 적극적 공공복리가 다 합쳐진 것을 경찰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말에서부터 경찰 국가가 뭐죠? 국가가 다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지금 고대, 중세랑 비교하니까 막 뭘 좀 제외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제외는 시켰어. 외제 군사를 제외시켰어. 그러나 여러분 뉘앙스에서부터 경찰 국가 자체가 경찰이 완전히 지 맘대로 하는 것이 경찰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 국가에서 적극적 공공복리가 떨어져 나갔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시험 지문으로 딱 봐버리면. 왜냐? 외제군사가 떨어져 나가거든. 그러면 외제군사가 떨어져 나가니까 소극적 질서유지 하면 틀려버리는 것이죠.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극적 질서유지는 법치국가 가야 됩니다. 법치국가 가야 소극적 질서 유지로 이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법치국가에서의 소극적 질서 유지가 저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저것이 대륙법계 경찰이에요. 그냥 대륙법계 경찰이 고준경법이 모견해서보로 이렇게 발전하지만 이렇게 변천을 떠나서 그냥 대륙법계 경찰 딱 하면 그냥 이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소극적 질서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소극적 질서유지입니다. 소극적 질서유지. 그래서 2차 세대전 이후에
이 비경찰화 작용으로 인해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뉘지만 이게 개념의 발전은 아닌 것이죠. 경찰 개념은 여기서 그냥 완성이 돼버립니다. 경찰 개념은 여기서 완성이 되고 다만 완성된 실질적음의 경찰, 그 경찰 개념이 분화하는 것이 2차 세대전 이후에 이 비경찰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2차 세대전 이후에는 비경찰화 현상을 거쳐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뉘죠. 그래서 하여튼 이 변천사를 생각하시면 그 변천사를 하나씩 좀 볼게요. 자, 고대 경찰을 보시면 자, 경찰이란 용어의 기원은 그리스어 폴리테이아,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든 국가작용, 일체 정치, 특히 가장 이상적 상태의 헌법, 정치, 헌법, 이게 뭘 말하죠? 통치 질서를 말하면 통치 질서, 통치 구조, 통치 질서. 그러니까 통치 질서, 통치 구조를 그냥 통으로 경찰로 봐버린 것이죠. 그때는. 그래서 주의를 보시면 고대의 경찰 개념은 맨 끝에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이러면 안 되죠. 그냥 통으로 모든 고준경법이 모견에서 모든입니다. 고대경찰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중세경찰이 나옵니다. 중세경찰은 아까 16세기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행정을 제외했어요. 제가 근데 거기 옆에다가 중세독재 516이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거 적어놓고 욕 겁나 먹었어요. 이런 것까지 암기 문구 따냐고 하면서 저기 뭐지? DC에 뭐 있더만 순결인가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이 어젠가 욕해놨더만 이런 걸 암기 문구 따놨다고. 이게 그냥 여러분 암기 문구가 이 안에 조금 있는데요.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여러분 그 암기 문구가 반드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올 때만 보는 겁니다. 나올 때 읽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관식하고 객관식하고 차이가 뭐죠? 주관식은 내가 반드시 외워서 써야 돼. 그렇죠? 구절도 내가 외워서 써야 되고 목차도 내가 떠올려야 되고. 그러나 객관식은 지문에 있습니다. 지문에 내용이 있잖아요. 지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머릿속에 있으면 말을 넣어보면 말이 얼추 맞아. 그러면 얼추 맞는 대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암기 문구 있으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중세 독재 516이라고 따놓은 것은 중세 시대의 대표가 독일 제국적 경찰법, 독재, 중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 독일 제국 경찰법이라는 거예요. 그 독일 제국 경찰법이 5.16은 이제 우리 군사 쿠데타 5.16 있었지 않습니까? 이 중세 시대가 경찰학에서 언제 시작했는지는 안 나와. 그러나 대략적으로 5세기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세가 5세기부터 16세기다.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핵심은 16세기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이 1530년 16세기입니다. 이 16세기를 아셔야 돼요. 16세기를 왜 아셔야 되냐? 16세기가 독일 제국경찰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세기의 문제가 풀려요. 왜냐? 16세기의 독일 제국경찰법이면 중세 독재 5.16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그러면 우리 여기서 책에서 계속 읽다 보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경찰 개념이 정립되고 어느 나라로 전파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것이 기억 니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세기가 독일 제국경찰법이죠. 그러면 독일한테 누가 전파를 해준 거야. 그게 15세기예요. 15세기 말. 전파해주기 전에 그 나라에서 개념이 정립이 됐겠죠. 그게 14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이것을 16세기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중세 독재 5.16 독일이 16세기. 그러면 어디에서 독일로 전파한 게 15세기 말이에요. 그것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전파한 것이 15세기 말이고, 그 다음에 16세기가 독일 제국경찰법이 나오는 것이죠. 중세 독재 5.16. 프랑스에서 독일로 전파한 건 15세기 말이니까 그 직전에 14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이 정립되는 문구가 나와요. 평온한 상태를 경찰 개념으로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독일 제국경찰법 16세기가 이것을 알아야
아, 프랑스에서 전달한 것이 그 전 15세기 말. 그러면 프랑스에서 전달하려면 프랑스에서 개념이 정립이 됐겠지. 정립된 것이 14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15세기, 14세기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게 16세기니까 경찰국가가 17세기예요. 법치국가가 18세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중세독재 원력을 제가 괜히 저거 따놓은 것이 아니라 뭐 욕은 겁나게 먹고 있지만 16세기가 이 세기를 구분하는 가장 기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중세독재 원력을 따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중세경찰 밑에 기억을 보시면, 자, 14세기 말, 16세기, 15세기, 14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세기부터 14세기의 개념을 정립해서 15세기에 전달해서 16세기에 전달받은 독일에서 제국경찰법에서 교회행정을 제외한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세기 말 프랑스에서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경찰로 이해했다. 자, 니은을 보시면 이러한 프랑스 경찰 개념이 15세기 말 독일로 이어졌다. 디귿에 그렇게 받아서, 독일은 이제 그 개념을 받은 거죠. 받아서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에서 끝에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경찰 개념으로 봤다. 자,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올해 이게 2차에서 이제 나왔던 지문인데, 자,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 유지하기 위하여 신민의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꼭 모든 비슷한 그런 표현이죠. 이게 왜 17세기 경찰국가까지 갈까요? 여러분, 우린 지금 경찰 개념을 얘기하면서 계속 경찰 개념이 이제 축소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축소되는 과정에서 중세에서 교행정이 이제 제외되고 또 경찰국가에서 외제 군사가 제외됩니다. 그러나 경찰국가의 성질 자체가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국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17세기까지 국가가 마음대로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3번에 경찰국가 시대를 보시면 내무행정만입니다. 뭘 제외하고 내무행정? 외제 군사를 제외하고. 그러나 그 내무행정 안에는 외제 군사를 제외했다 뿐이지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고중경법에서 사실은 이 경찰국가 시대 이 지문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알면서도 틀려버립니다. 알면서도 시험장에서. 자, 17세기 국가활동이 점차 분업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외제 군사 등과 분리돼서 내무행정만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내무행정은 니은의 소극적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 증진까지, 복지 증진, 복리 증진 다 그냥 똑같은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복지 증진, 복리 증진까지 그렇게 포함시켜서 보고요. 그 팁 두 번째를 보시면 1648년 독일은 17세기죠.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유럽에서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근대화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청 강력했던 황제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각 국가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근대 국가로 출발하는 시발점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각 국가들이 이제 그 전에는 막 각 국가들을 다 연합한 황제의 권한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이 엄청 크다가 각 국가들이 성장합니다. 각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국가의 기능이 세분화되는 것이죠.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각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국가들의 기능들이 막 세분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가래 주의해서 보시면 경찰 국가에서는 계몽 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해서, 여러분 계몽 딱 하면 뭔가 좋은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계몽은 좋은 표현입니다. 경찰 국가는 경찰 맘대로 한다는 거죠. 경찰 국가는 외제 군사, 즉 국가 목적적 작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찰 맘대로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경찰국가하고는. 계몽은 법치국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에 법치국가를 보시면 이 법치국가에서 그 나오는 표현들, 저 표현들을 좀 숙지하셔야 돼요. 계몽 철학. 그러니까 18세기. 아까 이 중세가 16세기니까 경찰국가 17세기, 법치국가 18세기입니다. 자, 18세기 계몽 철학, 자연법 사상, 권력 분립, 자유주의, 야경국가 사상 다 엄청 좋은 얘기입니다. 엄청 좋은 얘기. 야경국가 사상이 왜 좋은 말이냐면 야경국가가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고 막 지랄하지 말고 야경 밤에 도둑놈이나 지켜라. 이게 야경국가 사상입니다. 그래서 야경국가가 개인한테 너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 말이고 이 다 좋은 말이 법치국가에 들어갑니다. 법치국가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법치주의가 대두되면서 경찰 개념은 소극적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해 방지에 국한돼서 내무행정 가운데서도 질서 행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아래 피터 교수의 이 표현도 똑같은 말이에요. 피터 교수의 그 끝에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험 방지, 질서 유지, 아까 질통 강제 다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터 교수의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치주의 경찰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극적 질서 유지, 위험 방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 위험 방지, 질서 유지 다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질통 강제를 줄이면 위험 방지, 소극적 질서 유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 10분만 쉬었다가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